2019년 정신장애인 팟캐스트 마음의 소리 세 번째, 오늘의 당신에게 어제의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혐오 표현과 언어를 중심으로 생각해봤다면 오늘은 몰라서 오해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체적 건강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정신건강이란 인간의 심리적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있고 정상 범주에 있으며 잘 적응하고 있고 불안이 적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등으로 조건을 갖춘 경우로 판단합니다. 헌데 이 정상 범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상이 아니라면 고쳐져야 하는 것일까요? 정신장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동안 저희가 만나지 못했던 사이에 추석이 지났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잘 지낸 편이죠. 네네. 추석하면은 사실 풍성한 음식이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사실 요즘 누구가 말하는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사실 아주 부담스러운 추석을 보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세 사람은 다 모두 또 비혼이기도 한데요. 추석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인사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석에는 오빠하고 언니가 와서 전도 부쳐 먹고, 그리고 가끔 외식도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산소도 다녀오고, 그리고 큰어머님 댁에서 점심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연재해를 겪지 않은 게요. 보통 이제 결혼했냐, 결혼 언제 하냐, 네.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막상 또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또 가족들이 어떤 반응일지도 모르겠고, 뭐 또 그걸 또 굳이 확인하려고 제가 결혼이라는 것도 한번 뭐 준비해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얘기 듣지 않고 나름대로 짧은 연휴였지만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아유, 네. 네, 선생님은요? 저도 사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요. 네. 엄마랑 저도 둘이 살고 있고 명절 때 이제 동생이 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명절 때 원래 일하는 날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 자매와 엄마가 함께 아버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걸로 명절은 대부분 끝났고 아버지한테 다녀온 걸로 명절 나머지 시간에는 정말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없었고요.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서기를 바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정말 제대로 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제 나이가 50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실 뭘 더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도 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타지를 꿈꾸기에는 지금 들어온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싶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네. 저희 이 팟캐스트 마음의 소리가 2번째까지 업로드가 됐어요. 네. 네, 들어보셨나요? 떨렸어요. 앞에 듣고 네, 다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부끄럽고 손발이 오글거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또 한편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라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또 왜 글을 쓰기도 하고 저도 연극하니까 작품을 만들 때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 내가 생산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흔한 말로 자식을 낳는다 뭐 이런 표현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사실 이제 장애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저희 우리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자립생활 활동가이기도 하고 한데 가족들하고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들은 저를 돌본다고 하지만 그게 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인권 침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비단 지체장애인의 경우만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정신장애인 분들은 강제 입원 또 치료를 명목으로 한 강제 뭐 치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영님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은 좀 오래 되지 않아서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단받은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강제 입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이 바뀌면서 이게 자의 입원, 보호 입원, 그다음에 비자의 입원, 그리고 행정 입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그래서 자의 입원이 늘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내곤 하는데 여기 보호 입원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호 입원이 뭐냐? 네. 그러면 가족 중에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 입원 쪽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호 입원이라고 해도 가족이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가족들이 정신장애인들을 부양한다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굉장한 인권 침해인 강제 입원 뭐 그렇게 되는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참에 궁금한데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저도 매번 이렇게 공부를 학구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준비해 오면서. 근데 다른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를 좋은 얘기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학구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정신장애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사실은 제 전공과 조금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주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신장애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나누는 측면이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아닌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보통 우리가 조울증이나 기타 정서장애와 관련됐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대부분을 가르는 측면이 그거예요. 일상생활이 본인 의지로 가능한가. 그래서 그것이 본인 의지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이 약물 치료만으로 어렵거나 본인의 자신의 의지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원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나오게 될 텐데 여기가 이제 마의 구간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입원을 해야 되는가, 타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구분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가, 이걸 국가가 어디까지 구분을 하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제시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허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보는 것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도박이라든가 이런 중독이 어쩌면 조현병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허용이 되면서 조율이 가능한, 조정이 가능하고 본인 스스로 의지로 처리할 수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 더 강하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는 거는 어쩌면 모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 팟캐스트 녹음실에는요, 지금 여기 저희 이야기를 나누는 세 분 외에도 또 엔지니어 활동을 해주시는 김일환 선생님과 또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신은진 간사님도 계신데요. 어떻게 두 분께서는 혹시 정신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저도 정신장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약간의 공황장애 같은 것들. 음,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활동들 많이 하다 보면은 네. 다시 싶고 못 싶고 이런 사람들 많이 아, 보다 그쵸.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앓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거나 견뎌내는 게 참 어떨까. 문제는 술이 약인 게 문제지. 술면 이제 정신 못 사는. 네, 우리 신은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3년 전에 입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남녀 관계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었고요. 깨진 거죠.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무기력하고 자주 울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멍이 든 것이 정신장애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물로 치료했습니다. 맥주라는 약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동료 한 분이 경계성 정신장애라고 네. 얘기를 되게 그래도 이제 대범하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말했던 게 그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그런 욕설이나 뭐 이런 게 들린다고 해서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심각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사실 뭐 우리 그 근처에도 혹은 또 우리도 한 번씩은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당사자분들의 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영님, 저희는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요. 그리고 보통 한 인구 중에 저희 나라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그런 식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종류가요. 네. 그 DSM-5라고 WHO에서는 세계 질병 분류가 있거든요. 네. 거기 20개 범주에 하위 350여 개의 정신적 증세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발병 요인이나 증세나 뭐 그런 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크게는 아시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조현병 쪽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정동장애 그다음에 뭐 그 기타 그걸 뭐라 그러죠? 기타 중독 예. 예, 생각이 안 났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좀 하나 뭐 재밌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저희 그 정신장애인 단체에서 그 뭐 캠페인이나 부스 운영할 때요. 그 편견들을 이렇게 모아와요. 네. 그래서 13가지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드물고 희귀한 병이다. 아닌 것 같고요. 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딱히 아닌 것 같고요. 네. 언제나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제정신이면 제가 뭐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유전병이다. 뭐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뭐 네.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그 단단하게 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 뭐 강한 사람도 생기는 게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리고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신이 분열되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저 예전에 아시던 분 뭐 저 많이 바뀐 거 있나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저는 없죠. 사실 네, 지금 잘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이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신과 약은 중독되고 위험하다. 그리고 귀신이 씌이는 병, 전염되는 병, 불치병, 더 난폭하고 끔찍한 번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약물이나 의학 발달 뭐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심리적 치료에 대한 그 것들 그리고 동료 지원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걸로 사회복귀나 다시 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많이 그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적응 상태하고 현실 판단력 뭐 이런 것들로 이게 정신 뭐 병이냐 아니면은 뭐 질환이냐 아니면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냐 뭐 이런 게 구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장애니까 제일 잘한다라고 저희는 늘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정신장애 쪽 오니까요, 정신장애인이 되니까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예전에는 그 제 지체장애인일 때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겠는데 네. 이거 약물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상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맞아요 그래요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약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발이 잘 받거든요. 그래서 약발이 잘 받아서 그 약물 복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되었는데 그 뭐 먹거나 안 먹거나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뭐 그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물로 증세 잡고 주변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은 뭐 편견이나 주변의 오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약물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그 약물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약을 먹으면 어떨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편견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꼭 정신장애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소아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구술하거나 어떤 미신적인 요소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의학적 처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 이제 쭉 들으면 주변에 있는 그 소아마비 장애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실 굿 빼고는 다 해봤다라는 사람들하고요. 굿까지도 해봤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상한 치료도 뭐 이런 것까지 받아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해본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체장애도 그런데요. 정신장애 쪽이라고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귀신이 씌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연히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공포, 모르는 거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몰라서 또는 내가 무서워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퍼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고 보면 그 오래전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방송이 있었죠. 네. 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요. 거기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맞아요. 이렇게 무당이 쫓는 과정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조현병이 아니냐, 무속인이 아니라 뭐 정신장애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무속신앙하고 정신장애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 중에 뭐 정신장애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거 보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경험들을 더 많이 듣고 싶고 또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굿이요. 아이고, 네, 굿 얘기가 나. 저도 사실 소아마비인데, 저도 어렸을 때 안 해본 치료가 없고, 백혜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얘기하면 별의별 맞아요. 얘기가 다 나오죠. 그렇죠. 저도 박쥐까지 먹어봤습니다. 박쥐요? 박쥐를 그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네, 별일이 다 있죠. 그 얘기도 또 신기한 새로운 이야기예요. 네. 세상에 엄청 썼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그 장애와 질병
이렇게 비유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데 우리가 사실 그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질병 중에서 치질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가요? 치질 그리고 변비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그런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장애인 분들도 내가 조금 이상한가 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숨기게 되고 네. 치료를 늦추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좀 어떠신가요? 특히나 가족들이 숨긴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어때요? 가족분들은 제가 그 알고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족분들이 이제 숨기려고 하시다가 숨기다 못 숨겨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더 힘들 거다라고 하면서 주변 뭐 친척이든 지인이든 입원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게 직장에서 은폐를 할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숨기면은 저 병원에 당당하게 다 갔다 오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감기 때문에 병원 좀 갔다 올게요. 쿨럭 막 이러고. 네. 근데 이거는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치료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 토요일 날이라도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도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토요일 날 병원을 가거든요. 네. 그 대기 시간이 1시간이에요. 어우.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치료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은폐 뭐 숨기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안 좋은 뭐 질환 안 좋은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정신장애인들의 정신건강 뭐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어려운 거죠. 아, 네. 진료 얘기가 나와서 네. 저 사실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궁금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병원 진료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그 다른 어떤 진료보다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인가요? 상담이 있는데요. 근데 네. 제가 다니는 병원은 좀 상담을 오래 해주세요. 아. 그래서 진료 대기 시간이 오래되는 건데요. 네. 보통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약 처방 받고 그런 과정이 있죠. 일반 외래 과정은. 근데 그러면은 또 사실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 진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또 오래 들면은 진료비에 상담비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은 약물 치료 비용이나 그런 면에서 병원 진료비 같은 건 어떤 정도 드나요? 제가 뭐 심평원도 아닌데 죄송해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네. 그 약값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병원비가 이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일종의 상담료.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분하자고 하면 뭐 진찰료 있고 상담료 있고 뭐 각종 검사 비용 있고 약값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뭐 이 정도로 지출이 되는데요. 네. 일단 검사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초기에 해야 되는 상황 이 지금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문이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2-30만 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약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계속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긴다, 안정이 안 된다. 뭐 그러면 심리 상담을 따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게
1시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네. 근데 이게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요. 주 2회, 아이고. 네. 주 1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히려 치료를 받을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다른 약값 자체보다는 이런 초기 비용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초기에 자기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바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사실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지영님은 어느 정도의 치료비와 어떻게 그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처음에 그 입원하고 그랬을 때는요, 한 달 입원했는데 그 뭐 뇌파 검사, 그 심리 검사, 뭐 성격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한 달 입원하니까 250인가 뭐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병원을 제가 서울대 병원을 처음에 갔었는데요. 네. 이제 가자마자 처음에 하는 게 MRI를 찍으시더라고요. 머리 부분에. 그래서 뭐 머리에 별로 큰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근데 MRI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80 몇만 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초기 비용을 아주 꽤 비싼 축이죠. 이 정도면.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그게 가능했었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가는데요. 네. 한 번 갈 때마다 뭐 2만 원 안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사실 또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네, 몰랐던 이야기들을 새록새록 알게 되는데요. 자, 그 정신장애인 분들을 뭐 장애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정신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보거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네. 좀 오래 전이지만 괜찮아 사랑이야? 네네. 이런 드라마에서 정신장애인 분이 등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제가 보기엔 좀 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감정의 흐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신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작가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님? 저는 이 그 드라마를 네. 그 진단을 받기 전에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정신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멜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아 사랑이야 이거는요. 네. 이거 완전히 그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의 치료 과정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 이분의 직업이 작가였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이 있고 주변의 의사 친구들, 그러니까 이해해주는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 있고, 그 작가라는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그 사회적 편견이나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뭐 진지하다, 학구적이다, 뭐 이런 아름답기까지 아름다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게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드라마에서 끝내기는 했었지만 네.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드라마가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자체가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우연을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거지 네. 실제 정신장애인이나 아니면 모든 장애인들이 그 상황에 그렇게 빠져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우리는 지금 의논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려요. 너무 이상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주변에 그 편견들이 많이 없어지면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진단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네.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하는 말이 다인지 틀리게 말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그 말씀드리면 네. 그 저는 그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 거의 어벤져스가 모였었죠. 그 회복이 되신 정신장애인 선배와 네. 그리고 정신장애 단체 활동하시던 분과 그리고 오래된 그 지인들 그리고 제가 정신 쪽으로 이상하다고 해서 뭐 문제시 한다거나 그리고 저희 언니도 처음에는 뭐 슬프고 뭐 울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병원 잘 다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주시니까 그거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행운이었는데 네. 행운이죠. 저 어벤져스라는 말이 그 정말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그 진료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좀 편견이 없어지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힘이 돼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아, 다행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말씀하신 대로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어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오해나 편견을 적게 하고 또 그분들이 조금 회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야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네, 저는 사실 매번 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팟캐스트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더 많이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봤는데 많이 걸으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 물론 네, 걸을 순 없지만 네. 저희는 못해요. 깔았어요. 아, 그랬어요? 저희 해보려고요. 진짜요? 네. 돈 버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하는 이 팟캐스트도 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걸 또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영님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저희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좀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더 다른 그 동료들의 얘기를 좀 알아서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걸으면 그 앱 돈이 쌓인다는 앱이 참 그러면 말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좀 짧게 하려고 시간에 맞춰서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돈 때문에 네, 말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거를 깔면서 보니까요. 네. 계속 걸어서 누적이 될 줄 알았거든요. 10,000보 걷는 게 목표였었는데 하루에. 네. 그게 이제 다음날 9,000 얼마 걷고 다음날 나머지 채우면은 들어오겠지 그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리셋되더라고요. 아, 영어로요. 정말요? 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씩을 꼭꼭 걸어야 되는데 그걸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깔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간 것 같고요. 맨 앞에 우리가 아까 학구적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 학구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1, 2회 때 할 때 굉장히 너무 진지했고 왠지 엄청나게 뭔가 지식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그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각자 알고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정신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놓을 수 있었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몰랐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도 편해지고 저도 좀 알아가면서 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의 3번째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